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귀분석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내용 알고 계시죠? 자,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변하는 수, 설명변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측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요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결과값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회귀 분석은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일반 선형 회귀와 그 다음에 다중 선형 회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연속적인 변수일 때 일반 선형 회귀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일 때 가능하다. 요 내용 같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선형 회귀 분석에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y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독립 변수가 돼서 여기에 이제 선형 회귀식이 이제 절편이 돼서 기울기 q1이 바로 회귀 계수가 된 이제 알고리즘으로 따지자면 이제 이 알고리즘이 q1이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알고리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 절편 q0 요게 이제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게 이제 절편과 기울기가 돼서 예측 값을 이제 x에다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fx로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죠. 이게 이제 입력값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측값, 출력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형회귀 분석 이어서 자, 살펴볼 내용은 자, 여기 이제 선형회귀에서 이 기울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기법이 여러 가지 중에 최소 자승법을 통해서 이 기울기를 구한다. 자, 여기 이제 측정 값들이 x축에 따르는 y의 값, 여기 이제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값들을 최소로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 사이를 이제 다 합산해가지고 이 누적 값이 자승이 최소가 되는 거, 최소가 되는 거, 그 부분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만들어진 이 기울기 A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기울기고 B는 이제 절편, Y 절편이 돼서 이런 자승법에 의해서 회귀 분석식이 만들어진다. 여기 이제 말씀드린 요것이 XY 좌표가 실제 요 거리 이게 이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공식에 의한 이 기울기 값이 요거와 거리 측정값과 이 함수 간의 관계가 가장 적은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나타내는 게 최종 자승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큰 폭의 잔차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독립변수의 값이 이제 동일 평균치를 갖는 경우에 가능한 변동폭이 적은 회귀식이 도출이 돼야 된다. 자, 이게 이제 효율적인 회귀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회계식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R로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드 값으로 랜덤 값을 만들어서 5에서 5까지를 0에서 5까지의 50개의 숫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제 정규식 표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50개인데 표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0.5인 그래프 상에서 50개 랜덤 값을 만들어서 이걸 회계 방정식으로 구해서 절편 구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공식에 의해서 지금 선형회귀를 나타낼 때 LM이라고 이제 쓰고요. Y는 이제 종속 변수, UV, W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변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식에서 X 값이 앞쪽에서는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UVW에서 독립 변수가 세 가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종속 변수 Y, 그래서 이제 다중회귀 식을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본식이 이렇게 나오고 회귀방정식이 최종 이렇게 나왔으면 이 최종 나온 이 회귀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이제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정 U, V, W 값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거기 따르는 Y 값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UVW가 어떤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Y 값이 이제 예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런 공식을 유도가 되고요. 최소방 자성법이나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공식이 유도되면 이 방정식에 의해서 신규로 어떤 값들이 들어오면 그 값에 의해서 y가 정해진다. 이런 목적으로 이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혈당이 있고 혈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이 있다. 뭐 이런 예를 들어 수치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치에 따르는 건강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회귀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귀 방정식에 따르는 가정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모형의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그 어떤 경우에 회귀 모형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선형성,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수역 변수의 변화도 선형, 리니어하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형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잔차와 독립변수의 값이 관련이 있지 않아야 된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정확한 독립변수의 역할이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독립성이 독립변수 간에 좀 전에 했던 예로 보면 U, V, W 간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상호 연관성이 갖지 않아야 된다.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정규성은 이제 잔차항이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규성이고요. 잔차항이 이제 분포를 나타냈을 때 이런 정규성을 갖고 있어야 회귀 분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등분산성은 잔차항의 분포는 동일한 분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등분산성입니다. 비상상성은 이제 잔차들끼리 상관이 없어야 된다. 비상관성. 자, 요런 이제 그 더빈 왓선 통계량의 이제 처럼 이게 이제 상관성이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건이 맞아야 뭐가 되느냐? 회귀 모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노멀 그 QQ 플롯 같은 경우는 정상성, 그냥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프. 이걸 통해서 이제 뭐를 따지냐? 정규성을 테스트할 때 이제 노멀 QQ 플롯.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노멀 QQ 플롯 속에서 정상성을 갖고 있느냐? 요걸 기준으로 이제 이게 정규 분포 를 정규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측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등분선성. 그래서 이제 Y축이 표준화 잔차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인 그 직선이 이제 스케일 로케이션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0인 이런 경우가 우리가 등분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콕 디스턴스는 일반적으로 1이 넘어가면은 관측지에 영향을 주는 걸로 영향점으로 이제 판별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잔차와 강의 관계를 지금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이 1의 값이 1의 값으로 넘어가면 영향성으로 판별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회귀 모형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거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회귀 모형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시를 가지고 이제 한번 R로 한번 돌려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리스트 해가지고 이제 선형회귀 만들었죠. 데이터는 카라고 하는 내장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 카에는 뭐가 있냐면 거리하고 스피드와 카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디스턴스가 이제 종속 변수인데 속도를 얼마로 해서 어떤 차가 달리나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선형성을 갖고 있는 거리의 종속 변수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엠플로트에서 2x2짜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차트를 그려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카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등분산성이나 그 다음에 정규성이나 그 다음에 스케일 로케이션 그 다음에 잔차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차트로 이렇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축은 잔차 그 다음에 선형회귀에서의 오차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의 일정한 정규 분포를 가정하므로 Y값은 기울기가 0인 직선이 이상적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정규성을 갖는다. 또가 차라고 하는 데이터 이 내장되어 있는
R에서 내장되어 있는 이 차라고 하는 데이터가 정규성을 갖는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회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빈칸에 어떤 내용을 넣느냐. 잔차와 독립변수 간의 값이 관련이 있지 않아야 된다. 독립성. 그 다음에 이제 뭐뭐는 정규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잔차항이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정상성이죠. 이런 예시가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잔차항이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회귀 분석에 대한 회귀 모형에 대한 가정을 우리가 뭐냐? 정상성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회귀 모형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회귀 모형 아까 말씀드린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회귀 모형을 우리가 어떻게 잘된 회귀 모형인지 이런 걸 파악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방법이 바로 지금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포번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제 포번 회귀의 유의성을 검증한다는 건데 회귀식의 기울기 Q1이 0일 때 귀무가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죠? 귀무가설 그다음에 대립가설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그러면 실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대립가설이 있고요. 우리가 버리고 싶은 가설은 뭐예요? 귀무가설인 거예요. 그럼 기울기 Q1이 0일 때 이걸 이제 귀무가설로 해서 Q1이 0이 아닐 때 이거는 대립가설로 선정한 다음에 이 기무가설이 해당 사항이 없어 기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가설이 선택되는 그런 방식으로 회귀 모형이 우리가 타당한 유효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회귀 모형은 이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그래서 F 통계랑 그 다음에 P 밸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유의성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을 받아들일 거냐 기각할 거냐 요 내용들을 이제 유의성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회귀 개수의 무의미한가 이거는 이제 회귀 개수의 t 값이나 p 밸류 값을 가지고 이 회귀 개수 기울기 값이 유의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형이 얼마나 설명력이 갖느냐 이게 이제 결정계수 R2를 가지고 이 설명력, 이 모형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데이터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모형이 데이터를 잘 적합하고 있는가? 자, 데이터를 잘 적합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잔차 통계량을 확인한다든지 회귀 진단을 선형성이나 정상성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잘 적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제 F 통계량인 P 밸류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회귀제곱 평균 MSR을 잔차제곱 평균 MSE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의하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통계량이 0.05보다 작으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유의한 수준이 이제 나타내는 거죠. 통계량을 나타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나타낼 때 여기가 이제 유의 수준을 하게 되면 이쪽에 해당하는 게 이제 기각력인데 이 기각력에 해당하게 되면 이건 유의하지 않다라고 해서 귀무가설을 버리게 되고 거기에 따른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P 값은 이제 P 밸류 요거는 이제 에스티메이트 회귀계수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이 바로 이제 T 값인데 이 T 값이 0.05보다 작냐 이런 걸 가지고 회귀계수가 유의한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 P 밸류.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정계수 Rt는 70에서 90% 사이에 있어야 이게 우리가 모형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가에서 유의한 값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F통계량을 살펴볼 건데요. F통계량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 통계량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 이제 F통계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 제곱 평균을 잔차 제곱 평균으로 나눈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F통계량이라고 하고요. F통계량이 클수록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P-밸류 회귀 유의 수준이 이제 0.05일 때 유의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결정계수는 회귀식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특정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회귀 제곱합을 총 제곱합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회귀계수는 0과 1 사이 범위를 갖고요. 전체 분사 중에 모델에 의해서 설명하는 분산의 양.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이 모델에 의해서 이제 이 분산의 얼마나 많은 분산이 흩어지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거고요. 결정계수가 커질수록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계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력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 위에서 이제 아까 SST, SSE, SSR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SST 같은 경우는 Total Sum of Square, 그래서 Y의 변동량입니다. SST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측정 값과 여기에서 이제 변동폭이 있으면 이 변동폭 전체 Y의 어떤 변동성, 그걸 SST, Total Sum of Square라고 얘기를 하고요. SSE 같은 경우는 Error Sum of Square에서 X를 통해, XY를 통해 설명하지 못한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SSE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SSR은 뭐냐면 Regression, 회귀 Sum of Square인데, 그러니까 이제 회귀 합이죠. 회귀 합, 제곱합의 제곱합, 회귀 제곱합을 의미하는데, 여기 이제 차트에 보시면은 여기에 SSR이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식으로 나타내면 SST, SSE, SSR 이렇게 나타내고 SSE와 SSR을 다 합치면 SST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점들은 측정 값들이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값들에 대해서 위에 거는 이런 결정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귀 모형 해석에 대한 평가 방식을 지금 이제 R로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본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LMY는 UVW에서 DF 이제 Degree of Freedom 자유도 이렇게 나타내는 식을 할당해서 A에 넣어서 A에 대한 서머리를 한번 열어봤더니 회귀식은 포뮬러 Y는 UVW, 데이터는 DF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차, 최소, 1, 4분의 중위, 3, 4분의 최대값 이렇게 나왔고 코피션스에서 이제 에스티메이트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에라, 그 다음에 t 밸류, 이제 유의 수준, 회귀 개수들이 이제 각각 구해졌습니다. 이 PT 통계량 같은 경우는 에스티메이트, 회귀 개수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통계량이 크다는 것은 표준 오차가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작다는 의미가 되고 T 통계량이 클수록 회귀 개수가 자 유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값이 회귀계수가 유의한가 유의하지 않은가에 봤을 때 3.012-9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게 그 P보다 이게 P가 0.05보다 크냐 작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킹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마킹을 보시면 여기 이제 3에 해당하는 요거는 지금 이제 0에 거의 수렴하게 되고요. 거의 지금 보면은 이제 0.05보다 이제 작은 수들이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0.5도 짜기 때문에 이 모델을 우리가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각 수치 중에서 여기 이제 멀티 R 스퀘어 R2 모형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냐는 0.9899.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 R 스퀘어는 0.99 이렇게 나왔어요. 설명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통계량, 그 다음에 이제 유의 수준.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이제 DF는 어떻게 나느냐? n-k-1. 그래서 n은 샘플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가 총 100개를 갖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으면 거기에 이제 k는 독립변수의 수. 독립변수가 예를 들어서 3개다 그러면 3을 빼주고 거기에 다시 1을 빼준 이 값이 뭐냐면 자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일반 그 회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자유도를. 그러니까 독립변수 개수가 몇 개냐 그것만 빼주면 되는데 다중회귀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을 더 빼서 두 개의 어떤 그룹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개수만큼을 하나 더 빼줬다. 그래서 이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회귀분석과 결정계수를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결정계수는 총 변동과 오차에 대한 변동 비율이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결정계수는 회귀 제곱합 나누기 총 제곱합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변동은 여기 SST라고 했고요. 오차는 SSE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나타냈는데 요거에 대한 변동 결정계수는 회귀 제곱합 SSR과 그거를 가지고 SST로 나눈 거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정계수가 클수록 회귀광정에서 설명량이 높다. 개수는 0과 1 범위. 그 다음에 회귀의 유효성 검증은 T값과 P값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고요. 크레딧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신용 정보를 이제 기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밸런스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회귀 분석을 어떤 게 되느냐라고 나타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코이피션스 해가지고 회귀 개수에 대해서 측정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밸런스라고 하는 건 종속 변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밸런스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당하는 독립 변수는 뭐냐면 인컴과 스튜던트이냐에 나타내는 여부. 요게 이제 스튜던트 여부에 따라서 그 이제 연체율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연체율 밸런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인컴과 스튜던트 yes 여부를 체크해가지고 이걸 이제 회기로 나타내면 LM으로 나타내는 거죠. GL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기가 아니라 이제 로지스틱 회기를 나타낼 때 GL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묻는 물음은 이제 회기 분석을 통한 식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3번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스위스 데이터셋의 다중회계 분석 결과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뭐냐라고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퍼탈리티를 이제 넣고 거기에 따르는 데이터는 스위스 데이터를 지금 넣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각 독립 변수들이 agriculture, examination, education, quality 뭐 이런 것들이 infant mortality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들어가는데 자 여기 이제 해당하는 요거에 따라서 이 이제 그 t 밸류 값하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유의 수준을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그 인터셉트 절편이 되겠죠. y 절편은 이제 0의 의미가 없고 아그리컬처 같은 경우는 0.18로 0.05보다는 이제 작은 값으로 나타내지고요.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0.3은 이제 유의한 걸로 받아들여서 examination,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다? 스위스 데이터셋의 종속 변수, 퍼털리티와 연관성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퍼털리티라고 하는 출산율과 농업에 종사하느냐 여부에 관련해 가지고 자, 퍼털리티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이제 영향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그리컬처에 이제 그 대한 내용은 0.05에서 유의미한 값을 지금 이제 농업을 할 경우에 출산율이 높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요. 농업 관련 지표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아그리컬처는 농업 관련 지표가 높을수록 퀄리티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감소. examin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0.05보다 이제 그 크냐 작으냐의 이제 문제를 나타냈을 때 examination은 0.유의하지 않다. 0.05보다
이제 작아야 되는데 이제 크기 때문에 이건 유의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examination은 이제 매우 이제 유의미한 거죠. 0점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education이 교육 수준이 높으면 이제 fertility가 그렇죠?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죠. 교육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카톨릭 여부로 나타냈을 때도 이거는 이제 0.05보다 작으냐로 나타냈을 때 카톨릭 신자일수록 이건 유의미한 걸로 이제 보여주면 0.05보다 작으냐 크냐 이렇게 나왔을 때 크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 신자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출산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펀트 모탈리티라고 하는 건 유아 사망률인데 유아 사망률은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퍼타일이 증가하는 거죠. 퍼타일이 이제 출산율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영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큰 부분이 지금 0.7, 0.35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의하는 수준으로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자료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에라는 7.1 나오고 4.1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니까 자료 수가 지금 현재 이제 4.1이라고 하는 거는 n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n. 그럼 n이 이제 몇 개냐라고 하는 걸 그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n이 몇 개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n이 몇 개냐, n이 몇 개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df가 41개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나타낸 거죠. df는 n-k-1. 그래서 n은 df k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n은 자 여기서 df는 41, 그 다음에 이제 k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최종 이제 나오기 때문에 47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적으로 마치고 2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